우리 시각이 인지 공간을 더 풍성하게 하고 원격으로 전체 조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공간의 깊이 차원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이게 완전히 이 장점이 3차원 깊이가 사라지고 2차원 평면으로 전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각이 그렇게 전환되고 동시에 뭐가 되느냐면 정서가 평면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각의 정보를 처리해서 기억으로 만들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느낌이 생기고 다른 인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시각의 원재료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게 스마트폰은 평면적 정보잖아요. 유리 액정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로 평면적 정보는 깊이가 없잖아요. 입체감이 떨어지잖아요. 원격 연상, 어떤 조망이 안 되는 거예요. 조망에서 통찰이 나오잖아요. 이게 스탑돼 버린 거예요. 지난 20년 사이에. 인류 역사에서 한 찰나밖에 안 되는 요 10년, 20년이 박사님, 저희 출판사에서 필사책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박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AI 시대에 손의 귀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필사책이 많이 나가는 게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깊은 뜻이 있나 봅니다. 손의 귀환, 네. 리턴, 손의 복권. 손의 귀환, 손의 복권은 제가 한 며칠 전에 만든 말이에요. 복권이라는 말 알죠? 배에 있는 근육이 아니고 권력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등장했다. 그 전에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 손의 복권, 손의 재등장.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의 미디어 전문가가 있었어요. 한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했던 굉장히 그 유명한 언질이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이야기 됐어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언론 정보학에서는 하나의 캐치플레이즈, 신조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해독이 간단치 않아요. The medium is the message. 미디어란 말이 뭐냐면 언론 매체 하잖아요. 매체란 말이 뭐냐면 매개해주는 어떤 실체. 전달해주는 실체. 그럼 타자기가 될 수도 있고 손글씨가 될 수 있고 사진이 될 수 있고 이게 매체예요. 사진기가 매체고 타자기가 매체고 컴퓨터가 매체고 스마트폰이 매체일 수가 있어요. 매체가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지가 뭐야? 메시지는 뭐죠? 편지를 쓰면 편지 내용이 메시지잖아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때 매체가 뭐예요? 매체는 종이잖아요. 편지지라는 종이고 그 다음 메시지는 편지 내용이잖아요. 메디아가 곧 전달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종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종이가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편지 읽으면 편지지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게 메시지잖아요. 종이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타자기가 등장했잖아요. 자체가 내용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내용이 스마트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 자체란 말은 스마트폰이 장악하고 있는 시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요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손의 복권까지 가는가의 긴 여정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 감각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나 하면 청각에서 시각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먼저 청각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의 시대가 일어났는데 시각의 시대가 언제쯤부터 전개됐을 것 같아요? TV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렇죠. 90% 사람이 물으면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모든 게 이제 시각이고 뭐 조금 더 올라왔자 뭐 사진기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건 좀 마이너할 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이야말로 전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각 위주의 감각이 주도권을 잡게 된 거는 바로 텔레비전 브라운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나 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네. 아닙니다. 1400년 후반부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지난 5000년 동안 청각 위주의 시대에서 시각 위주의 시대로 가른 분기점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는 모든 문자는 뭐죠? 시각이죠. 시각이잖아요. 문자의 기원은 대략 5000년까지 올라가고 에집트의 그림 문자부터 해갖고 중국의 한자 이렇게 들어가면 상형 문자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의 기원은 가장 올라가면 5000년 정도까지 올라가요. 5000년에서부터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 독일에서 했던 게 1400년도 후반쯤이거든요. 1400년도라 하면 1000년에서 1400년도까지는 무슨 시대? 시각이 아닌 청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청각의 시대는 메인이 뭐냐면 구두, 입말 소리. 그때도 문자가 있었어요.
문자는 문자를 썼어요. 네. 그때까지도 2000년 전에도 시각이 아니고 보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감각의 진화는 바로 청각의 시대에서 시각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각의 시대에서 한 번 더 폭발하는 사건이 TV 불안감이고, 자, TV 불안감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 텔레비전을 혼자 거의 안 보잖아요. 지금까지도 안방에 있고 가족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공간적 배치가 적어도 방 하나를 차지하고 혼자 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지금 또 1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제가 울진 후포에서 자랐는데 전 약간 그런 마을인데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마을이 한 4, 50가구에 텔레비전 딱 한 집 9인치 흑백 TV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온 마을이 다 모였겠네요. 온 마을이 다 그러잖아요. 네. 김일 뭐 하고 박치기 뭐 하고 이거 레슬링 하면 동네가 전부 다 와서 큰 거 멍석 깔아놓고 텔레비전 하나 딱 봤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 20년, 특히 한 지난 10년 사이에 인류에서는 최초로 1인 비주얼 이미지, 스마트폰을 두 사람이 안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텔레비전은 여러 사람이 봐요. 스마트폰은 두 사람 보는 경우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요게 두 개 결합하면서 바로 시각 독재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근데 시각 위주의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는 궁극적으로 인쇄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쇄술하고 시각이 어떤 식으로 관련됐냐면 인쇄한 종이를 모아갖고 재본을 한 걸 책을 학술적으로 뭐라 하면 코덱스라 불러요. 낱장을 수백 장 모아갖고 재본을 한 형태, 그걸 코덱스라 불러요. 코덱스가 출현해버린 거예요. 책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책에 인쇄된 글자를 시각으로 읽는 거, 읽기라는 행위가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읽기는 혼자 읽잖아요. 휴대폰과 같은 거네요. 혼자 읽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읽기도 초기에는 집안마다 책이 한두 권밖에 없었어요. 한자 문화권 우리나라 같으면 사서상경 한지를 구하려면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했던데 신약 성경 한질이 교사 2달 월급 정도 했대요. 송아지 한 마리 가격 뭐 이 정도 됐대요.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1500년도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전에는 교회에 성당에만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당에 있으니까 목사, 신부가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절 낭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10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낭독의 시대예요. 쿠텐버리가 대량으로 찍어내기 이전에는 그때 당시에 책으로 재분한 게 있다 해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우리 인지의 감각의 왜곡을 일으킬 만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쿠텐버리가 대규모로 찍어내면서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처음에 가장 각광받았던 게 주로 종교, 성경이었죠.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 많아진 게 개인 연애 소설이에요. 성경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연애 소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공간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쇄문하고 결합된 거예요. 쿠텐버리그 혁명은 개인의 내면의 세계에 출현하고 링크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게 시각이잖아요. 시각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출현시킨 주범이에요. 시각의 독주가 바로 쿠텐버리그의 인쇄술부터 시작했다는 걸 처음으로 간파하고 이걸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바로 맥루한입니다. 우리 인류는 5000년부터 해갖고 1500년도까지는 인류는 보컬 중심으로, 그때 텍스트, 책이 있고 다 있었지만은 그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성경 몇 가지밖에 없었고, 역사책하고 성경밖에 없었고, 교회 활동을 통해서 낭송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보컬의 시대였는데, 바로 금속 활자에 인쇄가 대량으로 찍어내니까네, 이제 모든 사람이 책을 소유하면서부터 성경에서부터 개인 스토리가 연애 소설이 범람을 하면서 드디어 개인밖에 읽을 수 없는 엄밀한 내면의 세계가 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쇄활자의 첫 번째 바로 산물이 뭐냐 하면 개인주의, 개인의 독자성이 출현하고 개인의 주체성이 점점 강화되고 개인의 독자적 개인이 모여서 바로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국민국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동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국가, 지금 우리가 올림픽 하면 200개 넘는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 국가의 뿌리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면의 세계하고 선정 논리, 조금 그렇습니다. 선정 논리하고
그다음에 개인주의가 결합을 하면서 개인의 독자성, 그게 모여져서 개별화된 국민 국가가 출현했고, 이게 사실은 불거진 게 이제 불란서 대혁명, 그전에는 전부 다 용병을 썼어요. 전쟁을 할 때. 왕들이 병사를 돈 주고 사갖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전쟁을. 용병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쟁에 별로 직접 관여를 안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나폴레옹이 나오면서 국민 개병제가 돼버린 거예요. 나폴레옹이 또 국민 국가를 실제로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20년, 30년에 남미에 있는 한 20개 나라가 독립하는 계기도 불란서 대혁명하고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이 국민 국가의 형성은 바로 금속활자하고 더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초기는. 바로 마샬 그 맥루한이 이야기했던 매체가 출현했잖아요. 책이라는, 금속활자라는 인쇄 매체가 출현했잖아요. 그 인쇄 매체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인쇄 매체를 보는 게 시각이잖아요. 시각의 구조를 봐야 된다. 시각이 우리 감각에서 점하고 있는 형식을 보는 거, 그 구조를 보는 것이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체가 메시지란 말의 본질입니다. 인쇄술이 인류의 문화에 갖고 온 파급 효과가 개인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출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시각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게 다 연결된다는 다 게 연결된다. 신기합니다. 시각은 우리 포유동물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입니다. 개가 시각이 줄까요? 부각이죠. 낮에 다니는 쥐를 본 적 있나요? 드물죠. 쥐가 굉장히 많아도 쥐는 밤에만 다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포유동물이, 이 포유동물이 대략 5,000종인데 포유동물의 3분의 1이 설치류입니다. 지종류입니다. 2억 년 동안 중생대를 거치면서 밤에 적용된 거예요. 20년째 강의하고 있는 분야인데 주라기, 백악이 거치면서 밤의 생태계로 들어갔어요. 밤에는 시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몸 사이즈가 10cm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민한 청각, 그 다음에 냄새, 요게 두 개가 메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포유동물은 호랑이도 밤에 다니잖아요. 포식자든 많은 동물들이 야행성일까?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중생대 때 우리 포유동물, 다 포유동물이잖아요. 적어도 1억 년 이상 밤에 진출한, 밤의 생태 환경에 적응한 종이에요. 밤에는 시각이 필요 없잖아요. 포유동물의 대부분은 아직도 시각이 아니고 후각하고 청각이 메인입니다. 특히 후각이 메인입니다. 영장류에서 드디어 시각 위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장류는 이제 어떻게 출현하느냐 하면 호모사피엔스 오는 과정에 호미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형 영장류들이 출현해요. 고릴라, 엄밀한 고릴라, 우랑우탄, 고릴라, 침판지. 침판지와 우리는 사촌이에요. 우리는 양복 입은 침판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침판지가 대략 우리가 인간에서 처음에 갈라진 게 한 600만 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장류만 해도 500종류가 넘어요. 그 영장류 계열에 오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빨리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아프리카 지금 에티오피아 이쪽 해당되는 동아프리카의 그쪽이 원래 열대 밀림 비슷했어요. 비슷했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인도판이 아프리카에서 분리돼 갖고 북상을 하는데 1년에 20cm까지 이동을 했어요. 5천만 년 전에 아시아 대륙하고 근접해요. 인도 대륙이 올라와서 아시아 대륙하고 충돌하고 히말라야 산맥에 파미르 공원이 올라오잖아요. 그쪽에 있는 뜨거운 바닷물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걸리잖아요. 막히잖아요. 해협에. 그래서 동아프리카까지 그 흐름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동아프리카가 온도가 떨어지죠. 네. 그게 대략 2천만 년부터 떨어지면서 바로 열대 밀림이 뭘로 바뀌느냐면 사바나 기후로 바뀌어요. 그러면 영장류가 땅으로 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바나로 늘어오니까 괴활지, 확 펼쳐진 초지가 형성돼 있잖아요. 사바나 기후는 뭐냐면 이렇게 쭉 초지가 있고 감목들이 덤성덤성 있어요. 감목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초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먹는 바로 대형 초식동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대형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사자나 포식동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전지구로 초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1500만 년에서 1000만 년, 600만 년 오면서 그때 숨어서 바로 사자가 사냥하고 나면 찌꺼기를 먹었던 게 우리 선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모든 맥락 속에서 포유동물은 2억 년 동안 후각하고 청각이 메인이었는데 영장류로 오면서 구체적으로 5천만 년 전부터 쭉 영장류가 출현해갖고 3천만 년, 그 다음에 2천만 년 오면서 숲에서 늘어온, 밀림에서 늘어왔고 사바나 기후에 적응한 대형 영장류. 드디어 직립했죠. 200만 년 오면 호모 에렉투스로 넘어가면 사냥을 위주로 하는 우리 선조가 출현한 거예요. 괴활지란 말 알죠? 시야가 확 트인, 그러니까 시각 위주로 되는 거예요. 이때 시야가 확 트여졌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야가 확 트여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원격으로
원근법이 작용하잖아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볼 때 우리의 머리는 뭔가를 미래를 구상해요. 멀리 본 이게 대략 200만 년 전부터 해갖고 언제까지 계속 진화를 했냐면 우리 인지의 폭발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바로 수렵 어디 머물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이동을 하니까 매일 만나는 자연 환경이 확 트인 개활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위주로 되고 시각이 위주로 되는데 아직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없나? 오히려 시각이 인지 공간을 더 풍성하게 하고 원격으로 전체 조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공간의 깊이 차원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이게 완전히 이 장점이 3차원 깊이가 사라지고 2차원 평면으로 전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각이 그렇게 전환되고 동시에 뭐가 되느냐면 정서가 평면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각의 정보를 처리해서 기억으로 만들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느낌이 생기고 다른 인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시각의 원재료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게 스마트폰은 평면적 정보잖아요. 유리 액정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로 평면적 정보는 깊이가 없잖아요. 입체감이 떨어지잖아요. 원격 연상, 어떤 조망이 안 되는 거예요. 조망에서 통찰이 나오잖아요. 이게 스탑돼 버린 거예요. 지난 20년 사이에. 인류 역사에서 한 찰나밖에 안 되는 요 10년, 20년이 공간 지각을 통해서 깊이의 차원을 획득해서 시각의 바로 깊이의 차원이 바로 의미의 깊이로 바뀌고 그다음 미래 설계로 바뀌고 그다음 예측으로 바뀌고 이래서 우리가 내부 모델이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돼 가다가 지금 와서 이 모든 장점이 한순간에 거품이 돼버리고 한순간에 2차원 평면으로 납작 이렇게 돼버리는 바로 시각의 타락이 일어났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각의 몰락. 시각의 몰락. 바로 시각이 2차원 평면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손바닥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강요하게 된 거예요. 자, 텔레비전은 여러 사람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혼자 봐요. 온갖 비밀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면 혼자 채널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 내면의 공간은 깊이 차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수백 가지 있는 기능 안 써요, 안 써.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충분한, 그보다 훨씬한 다양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촉각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촉각, 구체적으로 손의 복권이 지금 드디어 인류를 반격하고 있습니다. 시각의 독재에 대해서 드디어 너무나 많이 당했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니까 드디어 촉각이 드디어 참고 있다가 못해갖고 아니야 라고 소리친 메아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바로 원래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손글씨 쓰기. 박수.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살았다. 드디어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구나. 손의 반격. 숨죽이고 20년 동안 참았던 촉각이 마샬 맥루한이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인류의 문화의 본질은 시간의 압도적인 그 90% 시간은 청각하고 보컬, 구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구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1400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뭘 바뀌냐면 인쇄술이 보급되면서부터 시각인데 이 시각은 좋게 이야기하면 논리적 시각이에요. 개인화된 시각이에요. 개인화된 시각하고 논리적 시각이 바로 개체성의 독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주의, 개인의 독자성을 확보시켜 줬다는 거예요. 개인의 독자성이 모여갖고 바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 개인의 자유를 일부 반납해갖고 바로 헌법 하에 바로 되잖아요. 총의 소유권은 반납하지 않았잖아요. 개인의 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를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총기 문제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간단찮은 문제라는 느끼잖아요. 미국의 건국은 개인의 자유를 일부 줄여갖고 50주의 헌법 시스템을 만들면서 개인의 자유 일부를 한량해갖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넘겨주는 게 있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부터 인류를 쓰나미 물결처럼 덮쳤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각에 바로 인쇄술이 가져준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폰이 국민국가나 개인하는
민주주의까지 왔는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기피의 차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시각이 원래 갖고 있는 기피의 차원, 그게 다시 의미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면서 개인의 독자성이 건전한 독자성이었는데 지금은 기피의 차원이 사라지고 이 차원 평면에 반사적 시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납작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들어오니까 집중을 강요해버린다는 거예요. 집중의 강요가 바로 배타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도, 오늘 내가 KTX 타고 갔어요. 아무도 옆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는 거. 책도 안 읽고. 뭐가 사라졌나 하면 창밖을 보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시대. 대화는 하긴 해요.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물론 뭐 친구나 가족 그런 대화는 하는데 타인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내하고 관련 없는 사람하고 대화가 정확하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가 우리는 각자 고립된 섬이 된 거예요. 그게 인서술이 갖고 온 독자성이에요. 그게 끝판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 10년 전에 텔레비 드라마에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시청률이 그때 어쩌냐면 70%가 넘었었어요. 상상할 수 있나요? 여로란 말이 한 여자의 일생의 그거잖아요. 이미자 우리 선생님이 불렀던 그 노래 참 너무 이렇게 가슴이 와닿아요. 그때 당시 박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그 시간은 그걸 봤다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때는 한마음 그게 됐어요.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4천, 5천만이 각자가 각자의 세고에 함몰돼 간 거예요.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시각 위주는 하지만은 그 배경 드라마 스토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입체화된 시각의 본래 그 기능, 시각 중심으로 통합을 한 그 드라마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느낌의 공간의 세계를 펼쳐가고 전 국민이 같이 느꼈던 그거였어요.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하고 나중에 민주화까지 하고 모든 게 일어났던 게 전 국민이 함께 텔레비 본 그 드라마 그 힘입니다. 네. 그때 했던 게 뭐 전국 팔도강산 그 프로나 뭐 이때는 시각의 장점이 있죠. 전 국민을 하나로 뭉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각자 5천만 명이 5천만 개의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곧 5천만의 독립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죠. 그걸 물어주고, 그래도 내가 문자 보내는데, 촉각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촉각은 가상 촉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지금 마샬 맥루한이 그걸 아주 성견지명으로 그걸 밝혀냈어요. 인쇄술이 바로 시각이고, 그 시각이 결국은 바로 개인의 내면의 삶을 추구했고, 그래서 국민국가까지 가서 이게 긍정적 기능을 했는데, 시각의 이 독재,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시각의 독재. 지금은 지난 20년 사이 모든 감각이 시각화돼 가는 거. 모든 감각의 시각화. 보여줄까요? 느낌조차도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미트콘. 우리가 감탄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1초 만에 이미트콘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감정의 시각화야. 시각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모든 감각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시각을 통해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시각이 주도권을 잡았으면 책임도 있어요. 가장 장점인 입체감, 이게 2차원 평면으로 압축하면서 원근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각이 2차원 평면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2차원으로 바뀐 이 시각이 결국은 정서를 2차원 평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시각의 깊이가 사라지고 정서의 깊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각 독재 시대. 여기서 이제 반격이 일어나는 게 손의 반격이에요. 촉각의 반격이에요. 촉각의 반격은 의외로 역사가 깊습니다. 적어도 200만 년이 됐습니다. 시각이 주도권을 잡는 구텐버그 인쇄술부터 해서 텔레비전 시대, 극단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는 전 인류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조금 감안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스마트폰이 있고 다 쓰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조금 단순한 걸 조금 양해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지금 2025년 10월부로 우리 사회를 가장 뒤덮고 있는 핫 이슈는 캄보디아 사태입니다. 2,000명의 우리나라 젊은이가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방송됐나요? KBS에서 고독사에 대한 시리즈가 방송이 됐습니다. 대략 1시간 동안 보고 오면서 3번 울컥했어요. KBS 박수를 보내요. 사회 공익 방송으로서 제가 박수를 몇 번 보내요. 고독사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가 됐잖아요. 자,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가장 관련된 게 캄보디아 건. 고독사가 대부분 스마트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독사란 문제가 우리가 1인 가족 되면서부터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건 짐작을 하는데 극단적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이걸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물 첫 번째 나가는 게 그걸 딱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수청소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 특수청소에 먼저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 뭐냐면 냄새가 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두기가 나와요. 벌레. 그 아파트, 현대식 아파트에 구두기가 출연해요. 그 방송 보시면 됩니다. 다 나오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마지막에 어떤 용기 있는 어떤 한 분이 자기를 취재해달라고 KBS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요만 아파트예요.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서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페트병, 라면 봉지, 컵라면 컵. 자기를 취재해달라는 그 주인공은 누워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실, 그 코너에 말 그대로 자기 몸 하나 딱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모든 게 자기가 쓰는 박스, 플라스틱 이런 걸로 다 돼 있고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가진 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가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 그분한테 참 대단한 용기를 갖고 이걸 이야기하신다. 숙연해졌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사람 나이가 70대 다 돼가요. 40대요. 70대, 80대 되면 어쨌든 자녀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들으면 그것도 참 서글픈 일인데 건장한 40대가 자기가 왜 이렇게 된가를 방송에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잡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 하나예요. 좀 울컥했어요. 왜 이렇게 됐나. 그 사람 유일한 생물줄이 스마트폰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맙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 보면 마지막 상황에서 저거 하나밖에 없나 단타를 놀래요. 방송에 나갔던 이야기 그대로 할게요. 이분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컵라면 사 먹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광고를 눌리면 10원서 이렇게 카운트 된대요. 그런 게 있대요. 네네. 그걸 몇 시간 눌린대요. 그대로 해갖고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갖고 딱 줘갖고 컵라면 하나 바꿔갖고 먹고 다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자아상이에요. 폐쇄된 시각이 만들어낸 공간이 다 압축돼 버리고 어떤 관계도 다 끊어지고 왜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자,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로 지방대 학생들이 직격탄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금융사기나 보이스캠 온갖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최고급으로 쓰는 가장 어려운 스마트폰 기법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범죄 수사단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비밀번호 풀고 비밀로 주고받는 그런 메신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카카오톡도 하지 않아요. 저한테 스마트폰이 있는데 항상 스마트폰은 가방에 다녀요. 이걸 왜 손에 들고 다녀? 이 무거운 걸. 이 균덩어리인데. 물론 전화 오고 시계를 봐야 되니까 시계도 안 차고 다니니까 시계 보는 용. 간혹 이제 급한 문자 보내야 되니까 문자 배운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어떤 인터넷도 안 찾아봐요. 왜 이걸 좁은 공간에 찾아보지? 집에 가면 40인치 모니터가 있는데 당연히 들고 다니지 않죠.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마지막 구원의 수단이 구출의 수단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명줄인 동시에 모든 걸 여기다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놓아두면 불안해서 못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시각이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럼 잘못 하면 되잖아요. 시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체감, 공간을 조망하는 통찰이 뭡니까? 본다는 이야기예요. 꿰뚫어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2차원 평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딱 소나기 들어오니까 전부 다 개인의 손의 연장으로 돼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는 착각하지 마세요. 감각적으로 기용화된 우주입니다. 2차원 평면으로 바뀐 3차원의 헛개비입니다. 그 헛개비에 우리는 홀려갖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환상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계는 몸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탈물질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화입니다. 만화가 굉장히 범람하잖아요. 이게 거대한 산업이 돼 있잖아요. 네네. 웹툰 시장. 웹툰. 네. 만화의 순기능은 초등학교 때 그 책을 접하는 도입부용으로 이제 만화를 봤어요. 저도 만화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이제 도입할 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학습 만화 같은 네. 도움이 돼요. 일부 학습 만화는 괜찮은데 이 만화를 딱 꼬집는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만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만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거 사람 있고 그거 동물도 나오고 재밌어요. 재밌는데 가보면 만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나오는데 몸을 갖지 않은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2차원 평면에 표현됐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걸 넘었어요. 2차원 평면에 표현돼도 인상파 화가의 위대한 그림들을 보면 럼브란트의 자화상 같은 걸 보면 2차원 평면에 표현되는데도 그 얼굴에 그 럼브란트라는 대가의 얼굴의 표정에 그 사람 살아온 모든 이력이 입체로 다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의미의 입체를 획득한 거예요. 그렇게 그건 위대한 거예요. 근데 만화는 어떠냐 하면 그거에 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2차원 평면을 갖다 해갖고 그 입체감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서는 2차원 평면 속에도 입체감을 만들어내요. 피카소를 입체파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엄밀히 2차원 평면에 표현됐잖아요. 근데 입체적으로 느끼잖아요. 그건 위대한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화는 그 차원까지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만화는 탈물질화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탈물질화 하느냐 하면 만화를 보면 계속 장면이 바뀌잖아요. 영원히 현재를 끊임없이 불러오는 거예요. 만화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물론 만화에 이제 말풍선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이게 과거인데 실제로 만화 영화를 보면 쫙 장면이 모든 게 현재화되고 모든 것이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서 물질을 못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스테나 천자왕화 같은 거 보면 미켈란젤로 그림 보면 입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유럽에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면 성당에 도움에 그린 거 보면 입체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법을. 만화는 특징이 뭐냐면 그 입체감을 없애버리고 없애져야 현재 속에 모든 걸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각의 평면화. 시각의 평면화가 또 뭘 촉발하느냐 하면 정서의 평면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각을 우리가 독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 매몰되는과 동시에 모든 것은 영원한 타인이 돼버린 거예요. 기차 안에서 어느 누구도 타인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게 최근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차를 탄 거예요. 옛날에 열차는 그 안에 김밥, 그러면 계란도 팔고 그랬잖아요. 네네. 계란도 팔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마주보는 의자가 많았어요. 4명이 앉아갖고 그냥 이야기로 막 꽃을 피는 거예요. 카스테라 같은 거 막 사갖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면서 말을 막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작가님, 지난 1년 동안 모르는 사람한테 한 말을 걸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렇게 모여가 있을 때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하고 있거나 뭐 신기한 거 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거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아예 내하고 관계 없는 건 아예 안 묻는데 옛날에도 내하고 직접 관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재밌어 보여갖고 이거 뭐예요?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지난 5년 사이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시간을 한 20년 정도 돌리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 시장 바닥이나 어디 가도 좀 이상하고 또 재밌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었어요. 아무 관련 없어도. 그때는 세상이 타인이 언제든지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단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동네 엄마들이 젖이 안 나오면 동네 이웃집 아줌마가 젖을 먹였어요. 이게 무슨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우리 엄마 세대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일부.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모든 거가 어디에 딱 매칭되느냐 하면 어디 한 2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95% 사건이 스마트폰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시각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됐는가가 지금 고독사, 캄보디아 문제 다 근본은 스마트폰이라는 시각적 매체. 시각적 그 매체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매체 그 자체가 내용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스마트폰이 뭘 말해요? 시각의 형태를 바꿔버렸잖아요. 시각이 3차원 입체인데 2차원 평면으로 바꿔버리고 시각이 공유할 수 없는 시각이 됐잖아요. 스마트폰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비밀스러운 이야기 없어지죠. 금융 사기가 있을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같이 보면 혼자 보니까 혼자 당하는 거예요. 당한 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혼자 보니까 누가 가까운 사람이 검증을 해주고 그거 아니야라고 해주면 되는데 낯선 사람한테 어떤 말도 못 거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가 시각적 이미지에 모든 걸 의존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유일한 소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소통은 비밀 밴드를 통해 갖고 그 그룹끼리 만나요.
자, N번방 이야기 들으셨죠? 나 잘 몰라요, 그런 거. 스마트폰, 뭐,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라요. 수백 가지 있는 기능, 뭐, 쓸 때마다 화만 나요. 안 써요, 안 써.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충분한, 그보다 훨씬한 다양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촉각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촉각, 구체적으로 손의 복권이 지금 드디어 인류를 반격하고 있습니다. 시각의 독재에 대해서 드디어 너무나 많이 당했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니까네, 드디어 촉각이 드디어 참고 있다가 못해갖고, 아니야! 라고 소리친 메아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바로 올해, 작년부터, 특히 올해 쫙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손글씨 쓰기. 두 번째 뭐냐면, 뜨개질. 박수.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뜨개질. 요거 최근 유행됐다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남자들도 한대요. 저는 어떤 느낌이면, 살았다. 드디어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구나. 손의 반격. 숨죽이고 20년 동안 참았던 촉각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구나. 시각의 독재가 너무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촉각이 아니야. 시각, 자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뭔데? 내가 원래 자네보다 선배야. 언제부터? 돌도끼의 출현부터 2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 호모 에렉투스 돌도끼는 바로 인류가 최초로 쓴 도구요. 돌도끼는. 200만 년 전. 그때 언어가 있었나요? No.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있었겠나요? 우리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 다 공감하죠? 네. 생각이 때도 굉장히 본능적, 감각적 몇 개의 이렇게 외마디 소리, 그건 동물도 다 하니까요. 그거는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쓰는 이런 문장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유추할 수 있죠. 네. 우리의 생각은 바로 문장이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그 본질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의 귀환, 손의 복권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손글씨 쓰기. 카시오페아 출판사는 손글씨 쓰기에 대한 단행본 책을 원래 우리나라 독서 그 출판에서 가장 그 유니크한 것 중에 하나가 손글씨 하는 책이 많이 나왔죠.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하루 15분 영어 필사. 매주 서점에 가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습관입니다. 원래 이제 가장 유니크한 거는 손글씨 책이 온 거예요. 근데 올 초에 이걸 몇 권을 보면서 서점에서 당혹스러웠어요. 아, 이게 어떻게 책이 되나? 이렇게 노트예요, 이쪽은. 반은 노트고 이쪽은 텍스트가 있어요. 이대로 뺏겨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손글씨 쓰는 거에 대한 그 발생학적, 진화적, 왜 이게 출현했는가? 이 배경이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한방 읍팍 느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오늘이 2025년 10월 24일이잖아요. 오늘자 신문에 뭐가 났었나 하면 교보문고에서 손글씨 응모전 신문 크게 났어요. 이게 뭐야? 또 봤더니 수치가 나오는데 봤더니 타이틀 이만한데 7만 5천 명. 손글씨 응모전에 7만 5천 명. 그 10배를 잡으면 100만 명 수준으로 봐야 돼요. 100만 명 더 될 거예요. 물론 손글씨를 쓰는 사람은 다 쓰긴 하죠. 초등학교부터 뭐든 손을 쓰긴 하죠. 근데 얼마나 많이 썼는가?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손글씨를 1년 동안에 몇 분 써봤어요? A4 용지를 치면 몇 페이지 정도 써봤어요? 손으로 쓸 때 도형을,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본 게 몇 분 있어요? 그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지난 10년 사이에 몇 분 있어요? 공대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하면 그건 매일 쓰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기하 같은 거 하면 중학생들도 도형도 그리고 생물학 하면 세포도 그리고 하잖아요. 역사 같으면 왕 이름 순서대로 적어보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도형 대학 들어가면 이제 많이 하죠. 학창시절 딱 끝나고 나서 질문입니다. 학창시절이 딱 끝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부 다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거 하잖아요. 워드를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쓴다든지 짧은 그 글을 쓴다든지도 드문데 그거에 10배 정도 더 드문 사건은 뭐냐면 사람을 그리거나 나무잎을 그리거나 세포를 그리거나 그리는 거는 그게 10분의 1도 아니야. 이거 지난 몇 년 사이에 내가 한 번도 무슨 그림을 안 그려봤네.
동해안이 뭐 우리가 고속도로가 어떻게 돼서 그런 한 거리가 적어봐 이렇게 도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도 안 해본 게 1년에 그렇게 그리는 게 한두 건도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시기를 돌려갖고 대략 1800년도쯤 돌아가면 대략 한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1800년도부터 1900년 중반까지 사람들이 손글씨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를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줄게요. 찰스 다윈이 1800년도 후반에 이제 종이기원을 썼잖아요. 1800년도 후반의 사람인데 찰스 다윈이 쓰는 편지가 그 5,000통쯤 됩니다. 생물학이 했을까 하는 뭐 식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뭐 동물 뭐 뼈도 그리고 그걸 좀 추론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 좀 그림이 필요했고. 근데 편지를 찰스 다윈이 후크라는 식물학자한테 그 보낸 편지가 적어도 1,000통이 넘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은 그날도 편지를 보내요. 그 슬픈 마음을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1900년도 돌아가신 게 1900년 중반쯤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사람이요. 우리 시대 사람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편지를 얼마나 썼을까요? 아인슈타인도 그 2,000통 좀 썼다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1,000통 이상 씁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자들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때는 공식적인 논문이 출연하기 전에도 거의 한 100년 동안을 과학자들 사이에는 편지로 자기가 탐험한데 새로운 식물, 동물을 봤으면 그걸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뭐야? 그 편지를 영어로 뭐라 하죠? 네트라고 불러요. 그 네트를 모아갖고 지금 과학 저널의 이름에 네트가 들어간 저널이 많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그 투구했던 네트가 일렉트로닉스 네트, 피지컬 리뷰 네트. 논문이란 말이 찾아보면 네트란 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 그 유명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았던 그 편지, 그걸 모은 걸 바로 우리가 하는 과학 저널의 기원입니다. 편지 공화국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 시대, 문자를 보내기 이전 시대는 엄청나게 많이,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거의 매일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0통, 5,000통의 편지가 남아있어요. 그럼 조금 올라가서 르네상스 때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는 편지가 아니고 스케치북에 뭐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게 몇 페이지쯤 될까요? 제가 그 네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예. 이탈리아인가 저 밀라노인가 어디 갔더니 네오나르도 다빈치 전용 그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모든 기록들 다 보관해놨는데 갔더니 그쪽으로 전문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남긴 기록이 그러니까 A4 용지 정도로 기준해갖고 그걸 한 페이지라 보면 지금 발견된 게 6,000페이지요. 전 세계 도서관 고문을 다 찢어갖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라고 확인된 게 6,000페이지고 전문을 하는 과학자들이 그 의견은 뭐냐면 네오나르도 남겼던 모든 기록의 페이지 수가 추정하는데 대략 13,000페이지 정도. 그거의 반 정도가 지금 발견됐다. 빌 게이츠도 경매로 붙여 샀잖아요. 알죠? 그거 들어보셨죠?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헬리콥터니 이렇게 디자인했던 그 노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경매에 붙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 하면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1500년도, 그 다음 16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에 인류는 그냥 눈만 떴다면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쓰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는 인간을 잊어버리는 게 지금 또 이게 스마트폰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작 해야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지금 50대쯤 되는 사람들은 연애 편지 썼을 거예요. 지금 연애 편지 안 쓸 거예요. 개인적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선 그 본질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의 귀환, 손의 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손글씨 쓰기. 카시오페아 출판사는 손글씨 쓰기에 대한 단행본 책을 원래 우리나라 독서 그 출판에서 가장 그 유니크한 것 중에 하나가 손글씨 하는 책이 많이 나왔죠.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지금 내용을 조금 들고 나왔는데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하루 15분 영어 필사, 아이의 의력을 위한 66일 노트 필사, 김정은의 초동 필사 인력 365일, 부모의 의력을 위한 66일 필사 노트. 매주 서점에 가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패턴이 다양했었는데도 딱 하나 바뀌는 거는 지금은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서점에 갔습니다. 40년 동안을. 미국에서 석사 박사하는 6년 동안은 미국에 있는 서점을 바쁘니까 매주는 못 갔지. 원래 이제 가장 유니크한 거는 손글씨 책이 온 거예요. 내가 올 초에 이걸 몇 권을 보면서 서점에서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책이 되나? 부모의 의력을 위한 66일 필사 노트 보면 이렇게 노트예요, 이쪽은. 반은 노트고 이쪽은 텍스트가 있어요. 이대로 뺏겨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손글씨 쓰는 거에 대한 그 발생학적, 진화적, 왜 이게 출현을 했는가? 이 배경이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한방 읍팍 느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한방 견디다 못해가 손에 주먹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시각의 독재, 스마트폰의 독재에 드디어 출판계에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요청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전통적 책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어떤 단계에서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는 느낌이 확 든 거예요. 불자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반야신경, 금강경 필사예요. 우리 당대의 이야기 아니고 불교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경입니다. 고려시대는 이 사경을 최고로 그 높은 종교적 행위로까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사경으로 쓸 때 뭘로 써놨냐면 금가루하고 썼어요. 이걸 금리사경이래요. 니자는 진흙일인데 금으로 진흙을 만들어갖고 먹을 만들어갖고 금리사경을 그거는 물론 굉장히 보물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금리사경 한 거 그 진품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박물관 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거를 손으로 그대로 경전을 옮겨 썼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바로 스마트폰에 모든 걸 장악해버리니까 이런 거 있는 것도 잊어버렸다가 그게 잠재됐다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뭐요? 바로 손으로 쓰잖아요. 촉각의 복귀요. 촉각의 복귀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해요.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그런 글이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이대로 따라 적는 그 모습을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들이 이거 하나 보고 떨어져. 천천히 또박또박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글씨 이 유행이 우리나라만 한정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손의 복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게 뜨개질의 귀환입니다. 뜨개질은 우리 여성분들은 다 하잖아요. 가정 시간에 옛날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뜨개질의 복권, 뜨개질의 출현, 다시 등장이 지금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보. 다시 전부 다 손에 관한 촉각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각의 횡포에서 드디어 손의 반격이 바로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감각의 균형입니다. 마샬 맥루한이 그렇게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한 감각이 너무 독점을 하게 되면 바로 감각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시각이 독점해버리면 시각이 어떻게 돼버린다면 변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2차원 평면을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 독점적 시각이 돼버리면 타인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외로운 섬이 돼요. 시각적 공화국 속에 갇혀있고 그 시각적 공화국은 바로 촉각이, 손이 우리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던 세계의 이미지를 시각적 손가락이 스크롤하는 데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휙.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는 만큼 참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걸 보면. 아름다운가요? 그 한 장면, 그 한 사진, 그 하나의 어떤 요리가 됐던 하나의 가을 풍경이 됐던 우리는 단지 휙 하고 바로 시각적 정보를 소비하죠. 갖다 버리죠. 이 위대한 손가락이 시각적 정보를 갖다 버리는데 그런 툴인가요? 직접적인 캄보디아 사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특히 지방대학생 금융사기 이쪽에 관련되잖아요. 꽤 많이 뉴스에 나온 거니까. 갓 졸업한 20대 젊은이가 캄보디아까지 혼자 갈 수 있다는 거는 스마트폰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연결책,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는 50살 넘어간 사람 혼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보 처리 다 못해요. 돈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외 그 탐사를 맨 처음에 페루 마추픽추하고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50대 초반쯤이었어요. 그때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마추픽추는 남미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데거든요. 연령 분포를 딱 봤더니 50대가 거의 없어요. 50대 이상은 혼자 배낭여행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캄보디아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웃도요? 스마트폰이 알려준 딱 하나의 길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걸로 가면. 근데 우리 일반인, 저 같은 사람 몰라요. 그 루트를. 이렇게 연결돼갖고 정보를 주고, 정보를 준 걸 마음껏 활용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가장 나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N번 방에 그런 이야기도 그 비밀스러운 해갖고 다 들어가잖아요. 점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에 완전히 떨어져서 갇히는 세계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 스타일스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이요. 시각이 스마트폰을 매개한 개인화된 시각의 정보가 특수한 통로를 만들어 갖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거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그 루트를 어떻게 됐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은폐되고 밀폐된 루트들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개인화된 시각 루트를 타고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그것 때문에 촉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고독사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한 발 물러서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까지도 몇 단계 거치면 저는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고립화되는 거예요. 근데 고립화된 점으로 바뀐 이 포인트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럼 점으로 된 거는 다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손은 뭐냐? 손은 숨길 수가 없어요. 손의 복권이 바로 일어났던 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손글씨 지금 2025년부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뜨개줄이 진짜 본격적으로 한 방 매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뜨개질은 왜 출연했겠어요? 시각적 이 이미지의 폭발적 소모가 우리를 허전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소모기 때문에 그래요. 축적이 아니고, 연결이 아니고 소모기 때문에. 그럼 휙휙휙 세 개를 만든 손가락이 세 개를 스크롤 한다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개를 만드는 손가락이 세 개를 스크롤 하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의 세 개를 이렇게 휙휙 갖다 버리는 데 쓰는 거예요. 모두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시각적 정보 속에 익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스마트폰 디톡스야말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지구온난화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의 균형을 깼을 때 우리 인류는 압도적인 시간을 바로 뭐죠? 보컬 청각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문자가 나와도 다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낭송이 묵독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남긴 바로 결정적인 혁명입니다. 바로 묵독을 하게 됐잖아요. 왜 묵독을 하게 됐겠어요? 사람 이야기를 낭독할 수 없잖아요. 성적인 이야기 막 들어가는데 그럼 묵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독을 해서 내면화된 세계가 형성돼 갖고 된 거예요. 그 묵독이 결국은 시각이에요. 묵독은 바로 개인화된 시각이에요. 이게 개인화된 감각이 항상 외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형성하고. 좋게는 내면의 세계고 독자성의 세계인데 이것이 끝까지 가면 바로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요. 지금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어요. 그 얘기 들어봤나요? 아니요. 정부 부처에다가 도저히 이거는 사회가 만든 문제고 특히 스마트폰 이쪽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적 문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이걸 정부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있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이득은 굉장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 전자공학 박사니까 반도체 쪽을 한 사람이요. 그야말로 스마트폰의 그 핵심을 어느 정도 공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인류한테 최고의 그런 도깨비 같은 기적을 이루어주는 매체이긴 한데 우리가 글로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금 K-팝부터 시작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려준 거는 바로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우리가 스마트폰 왕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는 맞아요. 90%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장점 이면에 그림자가 너무 깊고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고독사, 외톨이. 이건 어느 것으로 메꿀 수 없는 그 상세 빛과 그림자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스마트폰이야말로 인류의 위대한 말 그대로 우리 손아귀의 세계를 장악하게 해준 기적 같은 툴이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툴일수록 우리는 그 본질을 깨뚫어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모든 걸 장악했을 때 1%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파국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정하게 90%의 스마트폰에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의 그 창의적 폭발이나 이런 거에 메인이 스마트폰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 한 5%, 1%라 해도 이게 너무나 장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1%를 등한시했을 때 개인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